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2050 에너지 제국의 미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 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 에너지는 숨은 최고 권력자와 같았습니다. 석유,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이 부의 크기와 힘의 방향을 결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불러온 1차 산업혁명은 석탄과 증기기관이 일으켰습니다. 현대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전기 사용에 따른 변화였습니다. 특히 석유는 20세기 이후 국제 관계에서 이해관계의 근원이자 세계 경제의 기반이었습니다. 지금의 21세기도 20세기에 시작된 석유의 지배를 고착화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세계 석유 소비량은 하루 1억 배럴에 이르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 기록마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석유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과 경제는 상상 이상으로 석유에 기대고 있습니다. 석유는 여러 재화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선결 조건입니다. 그러나 석유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또 인류의 당면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에너지원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경제 구조와 일상 전반을 바꾸는 일로 이보다 더 강력하게 미래를 결정할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미래 예측의 모습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모두 자원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경제가 공유경제로 전환되어 자원 활용률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메타버스 산업은 실물 세계를 가상현실로 대체하면서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은 전력망과 교통망을 제어해 에너지 사용을 줄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발전량의 40% 이상을 재생에너지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탄소 감축 노력의 비대칭을 이유로 다른 나라의 탄소 국경세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려 합니다. 이 흐름에 말려서 유럽의 탄소 중립의 속도와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 흐름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석유는 20세기 내내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석유가 사용되기 전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석탄이었다.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에너지원의 혁신이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해 석탄이라는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이후의 변화였다. 증기기관을 통해 석탄의 화력을 운동에너지로 손쉽게 전환하면서 과거를 압도하는 생산성의 진보를 이룬 것이다. 18세기 석탄이 풍부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으로 도약했다. 이후 영국이 쇠락하고 미국이 20세기 초반에 강국으로 부상한 것도 에너지원의 혁신 때문이었다. 20세기에 이르러 미국이 압도적인 석유 생산량과 선도적 활용으로 산업화를 이룬다. 20세기 전반기 미국은 세계 원유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의 산유국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례 없는 생산성 향상과 공급량 증대에 기여했다. 1920년대에 이미 포드의 모델 T 자동차는 생산량 1000만 대를 넘었다. 당시 유효 수요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산업 전반의 생산량이 급증한 상황은 1920년대 대공황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후 20세기 후반 미국은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에 최대 산유국 자리를 내주었지만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세계의 석유 자원을 자국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21세기 셰일 혁명으로 다시 최대 산유국의 자리에 복귀했다. 부의 원천에 대한 애덤 스미스적 고찰은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부의 원천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성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오늘날의 부와 정치를 이해하는 데도 필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자 노엄 촘스키는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일본의 충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중동 산유국을 장악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미중의 남중국해 분쟁 또한 이해할 수 있다. 남중국해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이 에너지가 드나드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그 길목에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석유 수입국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면 아시아의 수입국은 미국이 아닌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할지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석유라는 자원은 부의 원천으로서 복잡한 국제관계의 중요한 퍼즐 조각처럼 작용하고 있다. 인간이 지상으로 끌어올린 원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으로 분리된다. 정제 과정을 거친 석유를 석유 제품 또는 제품유라고 한다. 이러한 제품유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연료로 주로 쓰인다. 연료로서 석유의 용도는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석유는 연료 외에도 각종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사실 이 용도가 우리 일상에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더 대처하기 어렵다. 원유를 가열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의 제품유 외에 석유 화학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를 얻게 된다. 나프타는 석유 화학 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등 합성 수지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으로 만들어진다. 언제 어디서든 주위를 둘러보면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과 TV를 비롯한 가전제품, 주택과 차량 내장재, 세제, 샴푸, 화장품, 페인트 등 각종 문명의 이기가 석유를 원료로 제조된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대부분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고어텍스 등 석유 원료의 합성섬이다. 심지어 음식조차도 석유 화학 기술로 만들어진 비료로 재배된다. 그래서 석유를 에너지원으로만 이해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이 넘쳐나는 오늘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석유는 국제 정치와 국제 관계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오늘날 미국의 패권도 미국의 중동 산유국을 장악하고 석유의 주요 수송로 등을 포함하는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석유 제재는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무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의 발단이 된 사건은 미국의 대일 석유 금수 조치였다. 당시 일본은 석유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1941년 7월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즉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점령하자 미국은 대일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했다. 당시 일본은 원유를 구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요 원유 생산지였던 인도네시아 등에서 원유를 수송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원유 수송을 방해할 수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1973년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 아랍 산유국은 4차 중동 전쟁 중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그 우방국에게 석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줄였다.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석유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민 총생산 GNP는 1973년에서 1975년 사이 6%나 감소하고 실업률은 9%까지 치솟았다. 이것이 바로 1차 오일 쇼크였다. 오일 쇼크의 공포는 미국이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을 일으키게 한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다.
오일 쇼크는 1970년대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일 쇼크의 충격 속에서 한국 정부는 1973년 12월 친아랍 성명을 발표하며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를 촉구해야 했다. 친아랍 성명은 미국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강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석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중동 산유국과 우호적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는데 1977년에는 이란 테헤란 시장을 초청해 서울 강남의 한 곳을 테헤란로로 명명하는 행사를 열었다. 당시 이란은 세계 산유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거대 산유국이었다. 2010년 이후 석유라는 중요 생산물의 변화가 발생한다. 셰일 혁명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0년 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에게 중동의 석유는 과거처럼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하는 자원이 아니게 된다. 미국은 2018년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등극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정치도 변화를 맞는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이라크와 시리아 등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대거 철수시켰다. 뒤이어 출범한 바이든 정부도 2021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결정하며 군사적 부담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96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단행하며 중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다 2010년 이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중동에서 역할 축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또 다른 특징은 유가 변동이 음모론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가 급등 혹은 급락은 자주 큰 정치적, 경제적 이벤트를 동반해왔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이 사우디를 이용해 유가 급락을 일으켰고 이것이 소련 붕괴를 촉발했다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지금의 러시아도 사우디의 버금가는 산유국인데 1980년대 소련도 석유 수익이 국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10년 가까이 고전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1986년 사우디가 원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선언하며 대폭 증산을 선언했다. 그러자 유가는 1985년 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이듬해 7달러까지 떨어진다. 이후로도 수년간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소련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주었다. 결국 소비에트 연방은 1991년 12월 붕괴했다. 반대로 1970년대 유가 급등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닉슨 쇼크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지켜주었던 중대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당시 달러는 1944년 시작된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와 금을 교환해주겠다는 금태한 약속에 기반해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즉 달러는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자산이었기에 금과 같은 안정성과 보편성을 갖는 자산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금태한 중지는 달러의 지위를 흔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달러는 석유를 거래하는 수단이었다. 닉슨 쇼크 이후 미국은 사우디로 하여금 원유의 결제 통화를 달러로 통일을 하도록 했다. 공교롭게도 1970년대 유가는 1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1970년대 초반 유가는 배럴당 3달러 수준이었는데 이후 10년 내내 꾸준히 오르면서 1970년대 후반에는 30달러 이상이 된다. 그리고 이 상승은 달러의 수요를 크게 늘리면서 달러의 지위를 지켜주었다. 시장에서 원유를 사려면 먼저 달러부터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유가 변동의 음모론적 시각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유가 변동이 국가별 이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각국은 유가 변화에 따른 손익을 치밀하게 계산한다. 만약 지금 유가 급등이 나타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중국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7위의 산유국이지만 동시에 세계 1위의 원유 수입 소비국이자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필요한 원유의 7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며 그 규모는 하루 1000만 배럴에 달한다. 중국의 3대 국영 석유사가
석유 개발 투자를 늘리며 자주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중국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는 배경에는 이란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다. 만약 미국이 중동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전면 철수할 경우 지역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는 이란이다.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석유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진 반면 이란은 중동의 독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발전되어 있고 과학기술도 상당한 수준이다. 게다가 중동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량을 자급할 정도로 농업도 발전되어 있다. 석유 매장량은 세계 4위. 다른 광물 자원도 다른 중동 국가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군사력에서도 이란은 2년의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제를 통해 양적으로 사우디와 이라크 등 주변국을 압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가 약 8,600만 명으로 사우디, 이라크의 2배가 넘는다. 인구 구성에서도 약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제 제재가 풀리면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졌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근원적 이유는 중동에 석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산유국이지만 미국의 석유는 대부분 내수용이다. 미국은 막대한 원유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야 석유 수출국이 됐다. 반면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의 석유는 대부분 수출용이다. 특히 사우디는 글로벌 석유 공급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사우디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한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중심에 있는 국가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나 반미 세력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과 패권에 중요한 위협이 된다.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정치력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상품의 저장고를 자국의 영향하에 두었다는 점에서 나온다. 특히 사우디의 석유가 전 세계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현실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지켜주는 부분이 있다. 전 세계 교역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 석유와 석유 제품이고 그 중에서도 사우디의 석유의 거래량이 가장 많다. 만약 사우디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위안화 또는 자원 부국인 러시아의 루블화로 결제 통화를 바꾼다면 달러의 지위를 흔들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우디, UAE 등 친미 산유국은 매년 천문학적 금액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지출한다는 것이다. 중동 오일머니의 상당 부분이 무기 거래를 통해 미국으로 순환된다. 요컨대 미국에게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중동의 중요성은 감소했으나 중동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권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세력이 바로 이란이다. 미국이 패권국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해상권과 주요 석유 수송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의 가스 보급로인 노르트 스트림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 해저에 있어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나토 회원국들이 이 가스관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미국의 의도대로 조정할 수 없다.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에 이미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스관의 등장은 그 경제적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러시아가 가진 에너지 자원의 힘이 커질수록 미국은 그 힘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를 바랬을 것이다. 탈레반은 석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탈레반이 미국과 적이 되어 9.12 테러를 감행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부부관계에 비유될 정도로 긴밀한 미국-사우디 관계에 대한 이슬람의 반발이 있다. 그런데 미국이 사우디 같은 대형 산유국을 핵심 우방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결국 석유였다는 점에서 오늘의 역사에서 석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석유 수요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 세계 인구 규모였다. 지난 20여 년간 석유 소비량이 우상향한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비단 석유 수요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장기 예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구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인구 통계 변화는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할 정도로 인구의 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석유 수요는 식량을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상품 수요보다 인구와 상관관계가 높다. 따라서 인구는 석유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유엔의 2019년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77억 명이며 2040년에 92억 명에 이르고 2057년에 100억 명을 돌파한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인구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지고 경제 규모도 커질 것이다. 이동하는 사람의 수와 물자의 양도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늘어난 사람만큼 더 많은 식량과 주택이 필요하고 더 많은 생필품이 소비될 것이다. 인구가 석유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적 요소라는 것을 논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다. 아주 먼 미래라면 모를 일이지만 중기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석유는 전혀 다른 용도의 쓰임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수요를 잠식하기 어렵다. 현재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에서 가장 앞선 곳은 유럽이고 그 중에서도 독일과 영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독일은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독일은 이미 2019년 상반기에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달했다. 11년 전인 2009년에는 그 비중이 약 18%였으니 10년 동안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매진하며 전기 생산 중 거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가로 도약한 것이다. 그럼 그동안 독일의 원유 소비량은 감소했을까? 그렇지 않다. BP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독일의 원유 소비량은 일 234만 배럴이었고 2019년에는 일 227만 배럴을 기록했다. 10년 전 소비 물량에서 약 7만 배럴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석유 소비량은 불과 2.9% 감소했다. 이것은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국도 북해에서 불어오는 해상의 강한 바람을 이용해 풍력 발전을 빠르게 확대하며 독일 못지않게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렸다. 영국은 2009년 이후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약 5배로 증가시키면서 2019년 기준 약 37%의 전기를 재생에너지에서 얻었다. 그러나 원유 소비량은 독일처럼 같은 기간 불과 5.5% 감소에 그쳤다. 왜 재생에너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 소비량은 줄지 않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생에너지와 석유는 그 쓰임이 달라서 서로의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하면 둘은 마치 장화와 하이힐처럼 용도가 판이하게 다르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쓰는 전기는 석유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석유를 이용한 발전 비중은 3에서 5% 수준이며 화력 발전은 대부분 석탄과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석유의 가장 큰 용도는 휘발유, 항공유 등으로 가공되어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연료로 쓰이는 것이다. 수송용 연료로 전체 석유의 약 5에서 60%가 소비되며 그 다음으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 화학 제품의 원료로 약 15에서 20%가 소비된다. 그리고 남은 일부가 산업용, 난방용 연료나 기타 용도로 활용된다. 2002년에는 제레미 리프킨이 2020년 이전에 석유 생산이 피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에너지 관련 기관이 수십 년을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을 반복했다. 그러나 2021년에 확인된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여전히 약 1조 7,300억 배럴로 여전히 인류가 약 50년간 사용할 양이다. 이젠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은 나타나지 않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양측의 소년의 외침이 되어버린 듯하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거대 원유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석유 수급의 변화는 국제 경제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필요 때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남아있는 석유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도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 기후변화 못지않게 새로운 에너지원의 부재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과 도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재생에너지는 두 가지 결정적 장점이 있다. 첫째는 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시기에 설명이 필요 없는 장점이다. 그 두 번째 장점은 말 그대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땅 속에 있는 석유, 가스, 석탄 등의 화석 원료는 한번 사용하면 연소되어 없어진다. 이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면서 사라진다. 그러나 땅 위의 바람과 태양과 물은 한번 사용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재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태양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이지만 생명의 탄생과 소멸 과정에서 태양으로 돌아가는 에너지는 없다.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로 전환된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태양은 지구의 일에 상관없이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할 뿐이다. 바람도 어제의 바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바람은 소모되지 않아서 재생의 과정도 없다. 단지 순환하며 불어올 뿐이다. 재생에너지는 소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용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탄소 감축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화석 연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비재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다. 한국은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세계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 2020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6%인데 한국은 7.2%에 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대부분 풍력과 태양광을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비중이 큰 재생에너지는 사실 수력이다. 세계 재생에너지의 60% 이상은 수력 발전에서 나온다. 나머지 40%가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구성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상위권인 나라들은 대부분 수력 발전의 비중이 매우 높다. 물론 독일과 영국처럼 일부 국가는 풍력, 태양광 중심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루기도 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 상위 10개국은 대부분 압도적으로 높은 수력 발전량을 보인다. 그렇다면 왜 EU는 앞장서서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열심히 할까? 사실 화석 연료를 선도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고 최초로 대량 사용한 곳이 유럽이었다. 영국의 증기기관은 석탄의 사용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독일에서 완성된 내연기관은 석유의 사용 가치를 크게 높였다. 유럽의 산업혁명과 중동 진출, 메이저 석유 회사의 활약으로 석탄, 석유는 현대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그랬던 유럽이 지금은 그것의 퇴출에 앞장서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 대처라는 당위 앞에서 그 역할에 앞장서고 그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을 나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탄소 경제 혜택을 가장 많이 또 가장 오래 누려온 유럽이 탄소 제로로 가는 여정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일방적으로 규칙까지 제시하는 것은 뭔가 어색하다. 전력 시설도 완비되지 않은 일부 개도국에게는 새로운 사다리 걷어차기로 비칠 여지도 있다. EU가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유럽 산업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이다. 2020년 기준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모두 40%를 넘는다. 한국의 7.2%와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 비교해도 월등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은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가장 앞서 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46.7%, 영국 44.9%, 스페인 45%, 이탈리아 42.8% 등이며 지금도 이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유럽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며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은 2010년 전후 석탄 화력 발전이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석탄의 완전한 퇴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국은 이 과정에서 약 1만 개 이상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했다. 수소 사용 확대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수소 자체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지만 지구상에서 단일 수소 원소 형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주로 물,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합물로 발견된다. 따라서 순수한 수소를 분리해서 생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생산 비용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추출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기존 석유, 석탄의 몇 배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수소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수소는 고갈의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도 인류가 반드시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할 물질이다. 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쓰는 일은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해 가진 하나의 이데아의 실현이면서 한국이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게 함으로써 에너지 독립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루어야 할 목표들의 끝판왕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경제적 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 사회는 이상적이지만 가닿을 수 없는 유토피아에 가깝다.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재생에너지 확대가 먼저이고 재생에너지조차 초보 단계에 있음을 생각할 때 단기간에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긴 어렵다. 당분간은 수소도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가 수소 강국을 꿈꾸는 것, 그리고 BP가 호주에서 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도 호주의 넓은 땅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다. 호주의 면적은 769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의 77배에 달한다. 그런데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 한국의 절반 정도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땅의 함수라는 점에서 호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에서 압도적 비교 우위를 갖는다. 호주는 자국이 필요로 하는 양의 몇 배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자체는 수출이 되지 않는다.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캐리어로서 수소가 필요하다. 호주의 의도는 초대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이것으로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넓은 영토를 활용해 수소 생산국이 되어 수소를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광대한 국토, 풍부한 일조량, 강한 바람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춘 호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구상이자 계획이다. 호주 에너지부 장관 앵거스 테일러는 2019년 자국 수소 전략을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호주가 전 세계에 청정 수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비하고 있으며 수소 개발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고 수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에서 에너지 사용 절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석탄의 퇴출이다. 화석 연료 중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은 석탄으로 천연가스 대비 약 2배의 탄소를 배출한다. 현재 에너지원인데 뿜는 탄소의 44%는 석탄에서 배출된다. 돌려 말하면 석탄을 퇴출하면 탄소 배출량의 44%를 줄일 수 있다. 석탄은 탄소뿐만 아니라 메탄, 이산화황 등 기타 온실가스 배출도 훨씬 더 많다. 수시로 찾아오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도 석탄이다. 가장 큰 문제는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도 석탄이 가장 값싼 발전 수단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려 2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류는 석탄보다 싼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이 석탄 발전 축소에 회의적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그보다 싼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석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이 아닌 강력한 정책과 규제의 힘이 필요하다. 중국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가 에너지 부분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면서 동시에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을 우방으로 두며 중동을 관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오늘의 에너지와 미래의 에너지 두 분야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어떤 나라든 패권국이 되려면 에너지와 식량 이 두 가지 자원에서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석유를 해외에 의존한다. 중국은 세계 6위의 산유국이지만 생산량은 자국 소비량의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한 원유의 70%를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량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에서 들어온다. 문제는 중동산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를 지나서 오는데 이 길목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 장기간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를 봉쇄하면 중국은 원유를 자급할 수 없다. 원유 수급이 막힐 경우 차량 선박, 항공기의 가동이 불가할 뿐 아니라 군사 무기도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이고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도 중국이다. 미 중에 대립이 심해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겠다고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탄소 배출과 연관짓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석유와 석탄 사용 감축 노력입니다. 석탄 발전은 빨리 퇴출해야 하고 석유는 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소비량까지만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적 소비량은 그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을 숲과 바다 등이 흡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결국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 중립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립이 되는 사용량은 가늠하기 어렵고 흡수 수단도 아직 많지 않기에 소비 절감이 우선입니다. 탄소 감축을 진심으로 추구한다면 에너지 비용 상승과 소비 감소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석유 이후를 책임질 에너지원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노력이 탄소 감축의 핵심입니다. 언젠가는 석유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석유 매장량이 매년 늘어나면서 고갈이 지속적으로 유예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석유의 시대가 다른 에너지원의 시대로 바뀐다는 것은 역사의 전환이자 문명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미래의 부와 힘의 주인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사용에서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 때문일지 모릅니다. 과거 서양의 지배는 에너지원의 혁신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너지원의 차이에서 생산력의 차이가 나타났고 생산력의 차이는 국력의 차이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를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은 압도적 생산량으로 세계를 제패했고 이후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현상의 근원에는 석탄이라는 에너지원이 있었습니다. 석탄의 시대가 저물면서 영국은 쇠퇴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지배하는 석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석유를 기초로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확립했습니다. 또 석유의 해상 수송로를 장악하면서 그것에 의존하는 동맹국의 협조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수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석유 패권을 지켰습니다. 만약 석유가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지위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미래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의도합니다. 한마디로 역사는 에너지 분야의 실력이 국가의 부와 힘을 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